오늘 제가 강연을 하면서 늘상 제가 뭐 이혼 전문 변호사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강연을 하고 할 때는 이혼을 피하는 방법, 이혼을 요 부분만 피하면 안 할 수 있을까, 안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강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을 주로 하는 것 같지만 이럴 때 이혼을 하고요. 이럴 때 갈등이 많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배우자가 이런 걸 싫어합니다. 이런 거를 강연을 해요. 이분과 관련해서는 뭐 제가 학술적으로 논문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한 달에 약 150건 정도 이렇게 상담을 꾸준히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혼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체득하여서 이제 강연을 하는 거고, 제가 이런 부분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사례들이 전부 실제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해서 여러분 가정에도 도움이 좀 되시라고 제가 몇 가지 이제 이런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부부가 행복하게, 가족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사실은 부모님 또는 자녀 이런 분들이 이혼을 안 하고 원만히 살아야, 그리고 좀 덜 싸워야 행복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이혼할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유책 사유라고 하죠. 유책 사유가 뭘까? 이런 부분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가족 갈등과 관련해서 크게는 이제 집안일 하는 거, 가사 분담에 대한 갈등, 그 다음에 생활비 분담 문제, 그 다음에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오는 부부간의 갈등, 그 다음에 자녀들을 돌봐주시는 부모님과의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세 파트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이혼 사유를 이제 이혼 아직 안 해보셨죠? 협의혼 신청을 하시면 이혼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렇게 체크하게 돼 있어요. 객관식처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한 2, 30가지를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객관식처럼 체크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굵게 묶어보면 한 4,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성격 차이 빼고, 성격 차이 없는 사람 없죠. 성격 차이 빼고 큰 원인은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은 경제적인 갈등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 부정행위, 외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들 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굉장히 전통적인 거고, 요즘은 장모님과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책 사유는 이제 폭언이나 폭행, 이런 이제 가혹행위죠. 근데 지금은 이게 연령대로 이제 분석을 이혼한 거를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내 보면 전 연령대에서 이혼 사유 1위는 뭐 부동의 1위는 부정행위입니다. 외도. 근데 두 번째로 만만치 않은 게 경제적인 갈등이에요. 경제적인 부분. 특히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이혼이라고 말하는 4년차 이하의 부부들에서는 외도보다는 경제적인 갈등이 더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서, 저만 해도 나이가 며느리 보고 이제 뭐 이럴 나이잖아요. 이 나이는 경제적인 갈등보다는 외도가 많은데 젊은 부부와 경제적인 갈등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다 같이 좀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부부가 갈등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매일 맞고 사는 부부들은, 아니 내가 매를 막 죽을 만큼 맞는 거 말고 무슨 사유가 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남편이 바람만 안 펴도 제가 살 것 같아요. 돈은 다 가져가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예민한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왜 이혼할까? 근데 시대가 참 변했는데요. 2022년도. 근데 우리나라가 올림픽 있죠. 90년도 전에 올림픽 이전에 1위 이혼 사유가 뭔지 아세요? 남편의 폭행이었습니다. 불과 30년 전에 남편으로부터 매 맞는 아내가 이혼 사유 1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폭행이나 폭언은 줄어들었고 경제적인 갈등이 떠오르고 있다. 여기까지가 유책 사유의 총괄입니다. 그럼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젊은 부부들이 오면 한결같이 이제 특히 젊은 아내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가사 분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사 분담 문제가 이혼 사유로 부부 갈등으로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도 보이시고 이렇게 보이시는데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가사 분담 갖고 왜 싸워?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왜냐? 남자는 안 하고 무조건 여자가 하고 이게 고정관념으로 굳어져 있어서. 근데 지금은 우리 젊은 부부들은 40대 중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이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집안일을 분담해야 된다라는 게 언론에서 교육기관에서 이런 강연에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가사는 분담해야 돼. 가사는 분담해야 돼. 의식은 높아지고 있는데 몸이 안 따라갑니다. 우리 남편분들이 가사 분담에 대해서 몸이 안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의식과 실제의 괴리가 벌어지면서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아내분들이 이혼한다고 하면 꼭 그 단어 써요. 제가요 독박 가사하고 있고요. 독박 육아하고 있어요. 독박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왜냐? 머릿속에 아내분의 머릿속에는 이건 독박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같이 해야 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해주는데 내 남편만 안 해줘. 이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래서 독박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가사 분담이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사고, 이 머릿속의 사고부터 고쳐보실까요? 우리 남편분들,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집안 살림을 배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이 오븐을 배워도 여자가 더 훨씬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결혼식장에 입장하기 전까지 우리 아내분들도 집에서 공주처럼 사셨어요. 이 손에 물 안 대고. 왜냐? 엄마들이 아들 못지않게 딸을 귀하게 기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내도 남편도 초보 살림꾼으로 같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의식도 높아지고 초보를 같이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아내는 살림의 달인이 되는데 남편은 여전히 살림은 내 것이 아니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안일을 돌보고 살림만 해주면 무능한 남편?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사 분담과 관련해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있는 거죠. 사실 부부가 합의해서 그래 내가 할게 여보 내가 할게 이렇게 해서 다툼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툼이 왜 발생하냐면 처음에는 그래요. 여보 빨래는 당신이 하면 개는 건 내가 할게. 청소는 당신이 하면 설거지는 내가 할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스타트를. 합의를 해서 결혼할 때.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냐면 맞벌이를 하잖아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귀가 시간이 달라요. 퇴근 시간이. 먼저 오는 사람이 있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사가 똑같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에 각자 여가 활동이 다르고 한 사람은 여가 활동이 있고 한 사람은 없으니까 집에 있고 나간 사람은 가사 분담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일날 내가 가사를 다 분담했는데 주말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주말에도 뭐 골프 치러 간다, 등산 간다, 낚시 간다. 그 다음에 뭐 여자 아내분들 같은 경우 동창 만나러 나간다. 이러면서 자리를 비우고 가사 분담을 하면 주말에도 내가 하게 되면서 굉장히 억울해져요. 이게 쌓이면서 갈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결혼한 이후에 다시 조율이 필요하다는 거죠. 살아보니까 귀가 씨와는 이런 게 다르고 여가 활동 이런 게 다르니까 요거 다시 한번 조정합시다. 이렇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분들이 이제 젊은 남편분들이 이혼하겠다고 오시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제가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요? 물어보면 회식이라도 하려고 치면은 전화가 항상 온다는 거. 왜 집에 안 오냐? 언제 들어오냐? 9시 넘었으면 5분 간격으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회사 회식에 다른 사람들은 3번 참석할 거야. 자기는 한 번밖에 참석을 안 하고 집에 들어오는데도 아내는 그조차도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갈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에 과연 지장을 준다는 것이 각자 부부마다 이렇게 생각이 다른 것인가 상담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저도 뭐 사회생활을 하니까 일단은 남편이든 아내든 회식을 한다가 늦는다면 뭐 전화한다고 오겠습니까? 들어올 때까지 일단 참으시자고요. 남 보는 데서 전화 받는 게 가장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하니까 들어올 때까지
가만 두셨다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뭐 잠들이를 하든지 뭐 하시든지 하더라도 다른 사람 앞에서 곤란하게는 하지 말자. 그럼 최소한 들어오면 미안해는 해요. 화는 내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이 아직까지 회식 때 아내로부터 잦은 전화를 받는 거, 그다음에 아내가 들어오라 그래서 일찍 가야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아이고 저 모질이 이렇게 낙인 찍히는 걸 더 두려워하더라는 거에서, 이런 부분을 아내들이 배려를 하면 남편들이 가정에 들어와서 가사 분담에 화를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업주부 같은 경우 가사 분담에 대해서 갈등이 없을 것 같죠. 제가 느끼기에는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전업주부라는 표현이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딱히 뭐 표현할 게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통용되니까 전업주부, 그러니까 주부를 전업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왠지 아내를 구속시킨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어찌됐든 전업주부들 같은 경우들이 오히려 남편들에게 기계적인 가사 분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낮에는 아이를 돌보고 그다음에 집안 청소하고 했지만 나머지 빨래하고 그다음에 특히 재활용 쓰레기 갖다 버리고 이런 부분은 본인이 할 수 있음에도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내는 당신이 한다고 그랬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은 어느 날 정말 일에 지쳐서 피곤해 들어왔는데, 이거 당신 내가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힘든 일 있는 거 알면 좀 갖다 버려줄 수 있지 않았어? 이렇게 갈등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전업주부잖아요. 전업주부. 근데 집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자기는 낮에 일하고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손도 못 닦고 서서 밥 먹고 쓰레기 버리고 청소하고 애들 목욕시키고, 이게 너무 지쳐간다는 거예요. 너무 지쳐서 이게 결혼이 행복하려고 한 건지 이 모습이 되려고 한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토로하시는 남편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전업주부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집안일이라는 게 표도 안 나고 아이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건 당신 일이잖아, 절반을 정확히 하기로 했잖아를 기계적으로 자꾸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 어느 날은 내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남편이 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시는 게 오히려 부부싸움이 줄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강연을 하니까 어떤 젊은 아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 맞아요, 선생님. 저희 부부도 이렇게 기계적으로 네 거 내 거 가리다가 주로 싸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기계적으로 선 긋고 이거 네 거 내 거 그런 거 하지 마시자고요. 조금만 배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이 많은 것이 이제 양육 갈등이죠. 아이를 기르면서 저는 보시기에도 저 애 잘 못 기를 것 같죠. 잘 못 기릅니다. 그래서 저는 10번을 물어도 집에서 아이 볼래? 일할래? 그러면 전 10번을 일하겠습니다. 하루 종일이라도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보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집에서 아이를 보시는, 또는 육아휴직 중이라 보신 남편분들, 아내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쁜 건 잠깐이고 힘든 건 많은데,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단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몇 가지 갈등 대표적인 것만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 우선 보조요양자가 불가피한 시대가 왔죠. 약적이 맞벌이를 하기도 하지만 전업주부인 경우도 보조요양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이제 친정어머님이 보조요양자를 하시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결혼 전에 양가에 의논을 해서 시간적으로 여력이 있고 직업이 없으신 이제 부모님이 맡게 되는데, 이분과 관련한 갈등은 자녀분들보다 그 아이를 돌봐주는 보조양육자 어머님, 장모님 쪽에서 이제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잘못하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정말 안 보면 죽을 것 같아서, 못 보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한 배우자도, 내 아내도 남편도 정말 보고는 못 살겠다고 이렇게 미울 때가 있는데, 부모는 뭐 오죽하겠어요. 부모님이야 자식이 이쁘다고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이 부담스러운데, 애를 봐준다고 하니 절절절 매죠. 고맙고.
근데 이 부모님하고 결혼한 이후에 이 아이를 돌봐주는 문제로 같이 사는 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고마운데 같이 살면서 하루 종일의 생활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 아버님, 자, 내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예쁘고 가엾다. 또는 장모님들, 내 딸이 사이 만나서 고생한다. 내지는 사이가 조금만 더 해주면 내 딸이 편할 텐데. 이런 생각 안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아니야, 아이고, 고맙다. 우리 아들, 너 아니면 누가 살아주겠냐. 아유, 너가 이렇게 이쁜 손주 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말씀하지만 아드님한테 두 끼 밥만 안 해줘 보세요. 어머님들, 며느리가 예뻐 보이지는 않죠. 그 다음에 우리 사이들이 또 늦게 들어오고 술 먹고 들어오고 그 딸만 퇴근해서 혼자 전전긍긍하면서 살림하고 애 보는 거 보면 장모님이 사이가 이쁠 리가 없죠. 그러면 이제 참자 한마디 하시죠. 예, 아범 밥은 챙겨줘라. 얼굴이 까칠해졌잖니. 김서방 좀 일찍 들어오게. 얘도 퇴근했다 힘든데 자네가 조금만 일찍 들어 도와주면 좋지 않겠나?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게 힘들죠. 그러니까 아이를 돌봐주시는 건 고마운 거고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고맙지만 싫은 존재가 아이를 돌봐주시는 시어머니, 장모님이랑. 그래서 고맙다는 걸로 불편하고 싫은 게 이렇게 상쇄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보조의 양육자라서 우리 장모님, 시어머님, 자녀분 집에서 같이 사신다라고 하면 자,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일체 관여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한마디 하실 때마다 자, 이 부부는 갈등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좋은 말 덕담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갈등이 있으니까 보조영역자 위치에서 아무런 것을 하지 않는다. 아이만 돌봐준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힘드시죠. 그러니까 돌을 닦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이제 애를 봐주신다고 하면 친정엄마나 시어머니가 이 아들네 딸네 집에 이제 가셔서 애를 평일날 봐주시죠. 그리고 주말에 대구로 돌아가셔서 이제 남편분들을 돌보는 이런 생활을 한 뭐 길게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짧게는 애들이 어린이집 정도 유치원 갈 때까지 요때까지 이제 돌봐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걸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부모님들 댁에 평일날 아이를 데려갔다가 주말에 부부가 데려가서 부부 집에서 지내는 게 어떠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요.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 부모님 연세가 그 자녀분들이 아셔야 될 게 50대, 60대, 70대 넘은 부모님도 남성이고 여성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부부집에 와서 양육하는 동안 남편분들의 외도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일주일에 5일을 의식주를 그동안 그 연세는 이렇게 의식주를 직접 해결하지 않은 세대세요. 근데 어머님이 손주 받으러 가 있는 동안 월화수목금을 의식주를 해결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부 젊은 부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이쁘고 당연한 것 같지만 연세가 드신 60, 70 넘은 노인분들도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젊은 사람보다. 그 손주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양육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용 문제인데요. 보조요양자를 사실 제가 이 젊은 부부들한테 물어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 입주식 도우미가 월 270만 원이랍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 클 때까지 한 배우자의 벌이는 전부 보조요양자 그리고 도우미한테 지불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나 보니까 시어머니나 장모님이 봐줬을 때
270 드리면 감사하겠죠. 네, 보통은 안 그러죠. 이렇게 물어보면 평균 100만 원 이하로 드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성의를 표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그 돈을 받아서 손주들 용돈 주고 간식 사주고 살림에 보태주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부모님들은 이제 무상으로 봉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비용과 관련해서 그게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전 반드시 지불을 하시기를 전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이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돈을 받으면 이 책임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드리는 자녀 입장에서도 내가 그 어머님이 다른 분들한테 줘야 되는 것보단 싼 비용으로 이렇게 돌봐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것도 노동이다, 근로다라는 그걸 인정하는 의식이 이제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책임감이 생긴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일정 부분이라도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지급하기를 이제 권해드려요. 근데 사실 어머님들한테 그렇죠. 어머님, 제가 어머니 용돈으로라도 한 달에 50만 원씩 드릴게요. 이제 가장 흔한 금액은 80만 원인데 80만 원 정도 드릴게요. 그러면 어머니 그러세요. 무슨 얘기냐. 결혼할 때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이거라도 해줘야지.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내 딸 편하라고 내가 와서 하는 건데 무슨 돈인가, 김서방. 괜찮네. 요거는 부부 사이가 좋을 때예요. 이혼할 때 어떻게 오시는지 아세요? 어머니 꼭 따라오십니다. 따라오셔가지고 제가요 3년을 받았어요. 3년을. 그러면 입주식 도우미 아줌마가 한 달에 270만 원인데 곱하기 36개월 하면요 9,720만 원이에요. 그거 청구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돈으로 청구해 주세요. 내지는 재산분할 5대5가 어디 있어요. 제가 애봐 줬으니까 이 9,720만 원만큼 기여도에 넣어서 더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 언저리에 내가 너희들한테 희생한다, 봉사한다 이런 생각을 부모님이 하시는 반면 자녀분들은 당연시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더란 얘기예요. 다른 분들은 뭐 그런 얘기 없던데 어머 사실 그렇게 표현해요. 이제 이혼해서 오신 분들, 아내분들. 아니, 제가 김씨잖아요. 우리 애들이 김씨 집안의 손주, 뭐, 당신 손주 봐주시는 거 그렇게 생색을 내세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위분들은 오셔가지고, 장모님이 애 봐주러 오셔가지고, 먹는 거부터, 옷 입는 거부터, 또 아내한테 월급 내가 관리하지만 다 가져가고, 너무 관여가 심해서 싫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분들 손주 봐주시는 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내가 이렇게 그걸 임했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면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하신 상태에서 이런 갈등이 끊임없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원만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3인의 가슴 속에 이런 게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을 것이다. 밑에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심도 생기고 조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3인의 갈등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육 갈등과 관련해서 이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교육비예요. 교육비가 어떤 거냐면 고액의 교육비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살, 3살만 돼도 한 달에 500만 원씩 하는 영어학원을 보낸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과외를 붙여서 과목당 400, 500씩 뭐 이렇게 가르친다든가, 이런 고액의 과외비가 문제인데, 문제는 이게 합의가 되고, 부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이게 지불이 돼서 빚으로 남아있지 않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애들을 가르치는데 때가 있어. 이 때가 그때를 놓치면 안 돼. 그리고 어울리는 사람 따라 달라요.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은 전부 그 비싼 영어하고 뭐 이런 데 보내니까 나는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하면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류를 맞춰 살게 되기 때문에 이게 당연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르치면 합의가 되면 좋은데 문제는 특히 이제 교육열이 높은 경우, 전업 아내분들 같은 경우 이런 정보력이 빨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갈망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사립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외국 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국제학교 하는데 일만 열심히 하는 남편분 또는 일만 열심히 하는 아내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남들만큼 하면 되지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돈을 주겠습니까? 그다음 줄 만한 능력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빚을 내다가 이제 쓰게 됩니다. 요때 5년 바짝까지 쳐야 어느 대학 갈 수 있어요. 이러고. 그 빚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2년, 3년 가르치다가 그때까지 들인 돈이 얼만데 2년만 더 가르치면 되는데 포기하게 되나요?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무리해서 이제 끌고 가는데 그러다 보면 배우자는 재산을 주고 돈을 주고 안 주려고 하고 이쪽은 그 돈을 갖다 애들을 가르쳐야 되고 하니까 극단적인 경우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재산 분할로 돈을 가져와서 그거를 가지고 애들을 가르치겠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부한테 이 고액의 과외비를 양육비를 딱 인정받겠다 이런 욕심으로 소송을 생각하게 되시고 제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되지 않는 고액의 교육비는 배우자에게 책임지라고 분담하라고 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안 같은 경우는 남편이 절대 그거를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고 주말 부부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 보는 사이였고 이 아이들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서 발을 끌어서 사실상 별거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억대의 빚이 생기게 됩니다. 교육비 때문에. 이거를 분담해달라고 소송한 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기각시켰습니다. 그래서 합의 없는 고액의 교육비는 분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합의되지 않은 고액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주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합의가 필요하지 이게 꼭 필요하다. 아이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일방적인 생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합의하셔야 되고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기러기 가정입니다. 기러기 가정. 해외에 자녀들을 유학시킨 경우 많은 가정이 이제 엄마가 따라가게 되죠. 한국에서 아버님은 열심히 돈 버시고 어머님은 애들을 데리고 유학을 간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처음에 남편분도 한 달에 애들 교육비하고 해서 한 500씩 보내면 내 벌이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가능할 거야. 그리고 애들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러고 오면 그때 끝나니까. 그리고 한국처럼 이렇게 사교육이 많지 않으니까 그것만 내면 되니까 하고 보냅니다. 근데 지금 이 강연을 듣고 계신 분들 한 달에 500 생각하면 한 달 500 빚을 내서도 부담할 수 있어요. 2달 좋아 부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년 연간 6천만 원을 보내야 됩니다. 이제 벌이가 아주 좋은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대부분의 월급이 평범한 이렇게 월급 받는 분들은 이 자녀분들 기러기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은 조그만 5평짜리 오피스텔에 정말 이렇게 먹는 거 하나 이렇게 아껴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해서 돈을 보내는데 처음에는 본인도 1년에 한 3억 원 찾아가서 며칠 있다 오고 근데 그나마도 비행기 값 아끼기 위해서 이제 3번 갈게 2번을 줄고 2번 갈게 1번으로 줄고 그러다 보면 이제 회의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나는 돈 벌어서 뭐 벌어다 주는 기계인가? 애들을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안부 전화도 안 오고 내 생일이라도 전화 올 때는 여보 돈 떨어졌어 아빠 돈 떨어졌어 이 전화만 오고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는 건 함께 부딪히고 보듬고 또 이렇게 어울려 살고 같이 밥 먹고 이래야 가족인 거지 혼인신고로 묶어놨다고 호족에 같이 있다고 가족관계증명서요 그게 당연히 가족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기러기 가정으로 유학을 보내는 거는 정말 반대하는데 그래서 이제 소송이 제기가 됩니다. 정말 이런 소송들이 과거에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정리가 돼서 덜한데 아내분이 남편이 동의해서 유학을 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본인이 부담스럽다고 귀국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고등학교는 졸업해야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간에 들어오면 얘 검정고시 봐야 되고 이도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학비 지급하라고 판결 좀 주세요. 라는 판결에 대해서 대부분의 재판부는 귀국하세요. 귀국하세요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재판부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정이 깨지면서까지 강행하는 유학이 자녀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귀국하시죠. 그리고 귀국해서 아이가 적응을 못한다 그러면 귀국해서 국제학교에 입학을 하고 중재안을 내놓으세요. 국제학교 비용은 남편이 대세요. 그다음에 거주처를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지, 유학을 강행하라고 그 무리한 유학비를 동의했었다고 지불하라고 중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액의 교육비가 물론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절대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뭐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그렇듯이 아이의 교육 방법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그 비용도 각 가정의 경제적인 사정에 맞춰서 합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비와 관한 갈등을 생각들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거 이게 일치할 것 같지만 배우자 두 분 사이에서도 갈등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액의 교육비에 대해서 양육 갈등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갈등이 많은 게 생활비죠. 돈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건 끊임없이 매일 생활과 연결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도 잘 안 되고 받아주려고 해도 받아지지가 않고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돈을 안 줘서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못 받아서 이혼한다고 말하기도 본인 스스로 또 왠지 본인이 좀 소심한 것 같고 소인매인 것 같고, 그래서 말하기도 예민한 부분이 있지만 정말 생활비 갈등, 돈에 대한 갈등이 많습니다. 근데 물론 연령 차이별로 아까 제가 저번부에 말씀드렸잖아요. 생활비, 경제적인 갈등은 상대적으로 황혼이혼보다는 신혼이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비율도 경제적인 갈등은 신혼이혼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돈 때문에, 뭐 때문에 갈등할까? 이제 황혼이혼 하신 60대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신대요. 왜냐? 그때 다 같이 빈몸으로 시작했거든요. 다 같이 빈몸으로 시작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분들이니까 우린 빈몸으로 시작했어도 애를 셋, 넷 낳았어도 걔네들 다 대학 졸업시키고 지금 살만한 집 있고 사는데 부부가 합의해서 열심히 살면 되지. 뭘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지.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시지만 요즘 새로 시작하는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예를 들면은 배우자가 월급을 100만 원 받는 사람인지 200만 원 받는 사람인지 진급은 언제 하게 되는지 사는 곳은 어딘 건지 현재 집이 월세로 시작해야 되는지 전세로 시작해야 되는지 자가주택으로 시작해야 되는지 한 5년 이쁘게 효도하면 부모님이 사줄 건지 이거를 명확히 하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명확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서로가 확인하고 오케이 했으면 이거를 받아들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지만 여기서 한 가지라도 거짓말이 있다라든가 그것이 드러난다라고 속였다는 게 드러난다 그러면 제 표현이 어쩔지 모르지만 가차없이 이혼을 합니다. 가차없이. 너무 냉정하게 이혼을 한다는 거여서 제가 생각할 때도 그 돈 몇백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친정아버지가 사업으로 부도가 나서 보증서 줬던 거 2천만 원 그거 좀 물어줬다고 그거 갖고 이혼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젊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 이 사람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다음에서 꼭 사족을 들죠. 처음부터 말했으면 제가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저를 속였어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 돈 문제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남자분들이 예민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면 아내분들이 이제 아직까지 살림살이는 여자분들이 해가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리고 집은 남자 쪽이 뭐 해오든 안 해도 부담감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근데 살림살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부잣집들 하는 사건도 제가 쭉 그 비용 이렇게 뽑아서 청구하고 하거든요.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면 가전제품을 다 사요, 지금도. 옛날에 비해서 가전제품이 가짓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친정도 어렵고, 자기가 취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아내분들이 카드를 긁어서 이제 할부로 사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한 1년을 자기 혼수해 온 거 이제 할부금 갚는 거죠, 월급 받아가지고. 이걸 굉장히 새신랑들이죠. 남편분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두고 부부싸움 얘기한대. 네가 시집 올 때 한 게 뭐가 있어? 이 얘기를 꼭 한다는 거예요. 아, 뭐가 있긴 혼수해갔지. 근데 할부를 했으니까 어떤 사고를 갖고 남편들이 그런 말을 하냐면 결혼한 이후에 벌어들인 소득은 네 거 내 거야. 근데 왜 결혼 전에 해갖고 와야 될 걸 왜 할부로 사갖고 와서 이 가정에 부부에 투입될 돈을 왜 너가 당연히 해왔어야 돼 혼수 할부금이냐고 요 얘기예요. 남자분들 머릿속엔 그게 있는 거고 여자분의 머릿속엔 어차피 당신이랑 내랑 같이 쓰는 건데 누가 내든 사오고 그거 그러면 같이 쓸 거 결혼해서 그 비용 좀 내면 어때? 이런 사고를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합의점을 찾으면 좋은데 이혼으로 문제를 치닫는다고 하면 남편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거를 결혼 전 거를 할부로 사느냐는 거 예민하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셔서 저는 항상 뭐 딸을 결혼시키겠다고 하는 이제 동창들이 가끔 물어봐요. 야, 결혼한다는데 사돈 집에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줘야 좋아하고 뭘 해주면 안 좋아한다는 건지 물어봐요. 그러면 딴 건 모르지만 저기 혼수 가전제품은 네가 다 사줘라. 딸이 돈이 없으면 그거는 할부로 사지 말고 사주고 그다음에 시어머니나 그다음에 장모님한테 조금만 더 선물을 좀 해줘라. 형편이 되면 뭐 이렇게 명품백 이런 거 해드리면 좋지만 형편이 안 되더라도 조금만 더 어디 나가서 우리가 며느리가 줬다 사이가 줬다라고 자랑할 만한 거 한 가지만 더 해주면 사랑받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여기다 대고 또 이제 젊은 분들 또 댓글에 뭐라고 다냐면 꼭 돈 줘야 사랑받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러면 저도 반문하고 싶어요. 뭘로 성의를 보이실래요? 그렇잖아요. 어찌 보면 성의를 보이기 가장 쉬운 게 선물이에요. 뭐 그것 때문에 가족관계가 원만해진다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의 있는 선물이 좀 좋지 않을까. 하나를 더 얹어서 준다면 뭐 스타트는 무난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결혼할 때 요즘은 합의를 해야 되는 게 재혼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재혼부부. 생활비 분담과 관련해서 합의하셔야 돼요. 아내분들 머릿속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는 사고가 하나 있어요. 돈은 당연히 남자가 벌어야 돼. 남자가 돈 버는 건 당연한 거야. 남자가 돈 벌어오면 다 나한테 줘야 돼. 남편은 권리가 없어. 왜? 결혼을 했으니까, 가장이니까, 아내를 가진 남편이니까 당연한 의미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요즘. 진짜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초혼하는 젊은 부부, 특히 재혼하는 부분은 생활비 분담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시는데 요즘 이제 젊은 부부는 어떻게 하냐면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거기다 입금을 해요. 입금을 얼마씩 입금하기를 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쓰는 생활비, 예를 들면 관리비, 외식비, 그다음에 뭐 필요한 물건 사는 거, 양가 경조사 쓰는 거 이런 걸 거기서 같이 지출을 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투자하거나 취미생활하기 이렇게 합의를 해요. 그래서 남편분이 만약에 400만 원 월급을 받고 아내분이 200만 원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제 가장 제가 권하고 싶은 방법은 비율대로 놓으세요. 현물 통장에. 300만 원을 쓰기라면 남편분은 2배 버니까 200만 원, 아내분은 100만 원 이렇게 투자하고 각자 관리를 하는 게 좋죠. 근데 이혼하러 오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겠죠. 남편분들. 그런 게 어딨어요.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200 받는 걸 똑같이 150, 150 넣어야죠.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갈등을 유발시키고 또 하나 이제 그 갈등을 유발시키는 아내분들은 남편 버는 돈 다 가져라 생활비 다 써버리고 자기 돈은 다 저축을 해요. 그러면은 그 돈이 물론 이제 가정경제로 쓰이고 교육비로 쓰이겠지만 그렇잖아요. 내 돈은 그 통장에서 쌓여가지만 배우자 입장에서는 내 돈은 생활비로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 상실감, 박탈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져요. 왠지 내 돈은 다 사라지고 저 사람 돈은 자기 거라고 말할 것 같고 내가 그 돈에 손도 못 댈 것 같고 그 돈을 쏘는데 나는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 같고 이런 불안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 분담은 비율대로 놓고 그다음에
만약에 합의가 돼서 남편이 이제 주식이라든가 이런 투자에 재능이 있어서 그거 내가 다 투자할게. 그러고 당신 돈은 생활비도 그러고 우리가 집 사자. 합의가 되면 좋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 정말 많이 다투게 되고 많이 우세요. 아내분들이 와서. 제 돈은요 다 생활비로 쓰이고 하나도 없는데요. 남편이 저더러 기여도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돈이라는 거예요. 너 한 10%만 줄게 나가 이런다는 거예요. 많이 오시는데 절대 계산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를 벌었고 누구 돈이 얼마큼 세이브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부부 돈이 다 합해서 얼마가 지금 저축이 돼 있고 재산이 뭐가 형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빚은 얼마인지 이렇게 크게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비 분담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활비 분담을 약속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갈등을 안 일으키려고 하면 연말쯤 크리스마스나 이렇게 30일 날은 이렇게 외부에서 해서 외식하지 마시고 부부가 앉아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생활 통장에 얼마를 해서 얼마를 썼고 나는 그 남은 돈 이거를 저축을 해서 얼마가 있고 주식을 해서 얼마가 있고 또 부모님한테 얼마 드렸어 뭐 이런 거를 서로 결산을 해서 공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모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르면 정체가 눈앞에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300씩 해서 1년에 3,600만 원을 10년을 줬으니까 3억 6천을 줬는데 우리가 알뜰히 살았으니까 생활비는 1억도 안 썼을 거고 2억 6천은 저축이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상대방 통장을 조회를 해봐달라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갔는지.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산수 구구단처럼 떨어지지 않아서 이게 준 사람은 큰 돈이지만 받은 사람은 이게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별로 써보지도 못하고 이게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애들 학원비 내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시어머니 시아버님 병원 수시로 가셔갖고 병원비 드리고 오히려 적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친정에 가서 돈을 꼬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모르니까 준 사람은 크고 받은 사람 녹아서 없어지고 이러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왜냐면 아내 입장에서는 아이고 쥐꼬리만큼 벌어다 주고 챙기기는 옆집에 영희 아빠 철수 아빠는 1년에 5억씩 벌어다 준대 그러고도 선물로도 못 사준대 이러고 이제 싸우고 남편분은 예 옆집 영희 엄마 철수 엄마 봐봐 얼마나 검소해 얼마나 검소해 세상에 1년에 2억밖에 안 벌어 2천만 원밖에 안 벌어줬다는데 1,000만 원을 저축을 했대 이러고 이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주 앉아서 계산을 맞춰보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제가 근데 1년 단위로는 하라고 하는 게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처음에는 100만 원 갖고 갈등이 있던 게 점점 벌어져서 그 감정은 10억 원어치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결산을 해서 공개를 하고 오해를 안 하게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생각해보세요. 10만 원어치 갈등은 10만 원 금방 해결돼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1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감정은 이미 10억 원어치 멀어졌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결산과 공개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갈등이 심한 부분이 아니 오늘 제가 이 부모님들을 뭐 이렇게 부부 갈등의 뭐 원흉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양가 부모님한테 드리는 용돈과 선물 또 집 수리비 이런 게 가전제품 구입해드리면 이런 게 이제 갈등이 됩니다. 부모님들 모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들이 사다 준 저 벽에 걸린 에어컨 때문에 아들하고 며느리가 한 달을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한 달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왜 싸우냐고요? 몰래 하니까. 첫 번째. 배우자한테 얘기 안 하고 몰래 하니까. 두 번째. 왜 당신 부모만 해줘? 우리 부모는 왜 안 해줘? 이것 때문에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몰래 한 부분은 영원히 안 걸릴 것 같은 몰래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게 안 걸리나?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말실수라는 경우도 있고, 아유, 그때 고마웠다라든가 뭐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또 이제 뭐 이렇게 계산하고 하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계좌이체 내역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카드 사용 내역이 나오는 경우도 이렇게 발각이 됐을 때는 그게 사소하게 50만 원을 몰려줘서 드렸는데, 당신 내가 월급 받아서 하나도 안 띄고 매달 1,000만 원씩 갖다 주잖아?
어쩌다 내가 부모님한테 50만 원 준 거 가지고 당신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배우자 쪽에서는 무슨 얘기야? 어? 그 50만 원 나한테 얘기했으면 내가 드리지 말라고 그랬겠어? 내가 먼저 나와서 드리자고 했을 거야. 근데 당신이 나한테 그걸 숨긴 이유는 뭐야? 나를 아내로, 며느리로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이 집 가족으로 생각 안 해준 거 아니냐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왜 몰래 드리냐는 거죠. 떳떳한 돈을. 그다음에 또 하나. 당신 이번이 처음이야? 매달 드렸던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면서 갈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면은 부부가 안 싸울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몰래 드리는 것이 얘기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몰래 드려서 발각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또 하나 상대적으로 아내분들이 서운함을 많이 갖고 계세요. 좋아, 시집 간다. 그런 표현 써서 내가 내 부모님이 딸 가진 죄인이라는 이유로 시부모님한테 100만 원 드릴 때 우리 부모님한테 30만 원, 50만 원 드리는 것까지는 이해해. 하지만 왜 우리 부모는 안 드리는데? 그런 거로 갈등이 쌓여요. 그러면 이제 아내분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걸 뻔히 알면서 그 돈 매달 따박따박 받아드시면서 빈말이라도 아유 너 처갓집에는 좀 드리니? 이런 말 안 하는 시부모님도 있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부부싸움을 하면서 정말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거, 한번 터졌다면 되돌아갈 수 없는 게 내 가족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내 가족을. 그러니까 남편분 입장에서는 아내가 시부모님을 모욕하는 거 굉장히 감정상하고요. 아내 입장에서는 내 친정 부모님 모욕하는 거 굉장히 감정상해서 이제 이혼까지 오면 대부분 그 얘기를 해요. 막말을 한다는 거예요. 막말을 한다는 거죠. 그 사이가 장인한테 당신이 뭔데 이런 표현. 이게 이제 극단으로 가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건데, 이 용돈 문제, 집수리 해드리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얼마를 드리더라도 안 걸리면 괜찮은데 걸릴 거라고 생각하면 공개해서 드리는 게 좋고, 남편분들이 부모님한테 뭐 용돈이나 이런 뭐 싱크대라도 바꿔드리고 싶으면 아내한테 여보 이거 저기 당신이 아버님한테 드려. 그리고 당신이 가면 싱크대 좀 바꿔드린다고 한번 해봐. 내가 나도 장인 댁에 에어컨 바꿔줄게. 이렇게 제안하시면 아내분이 빠른 냄새 갈걸요. 그래서 어머니 이러고 할 거라고요. 얼마나 그러면 그러고 나서 아내분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그걸 받고 좋아하시는 시부모님 보면 그걸 드리는 며느리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서로가 대우하고. 근데 남편분 처신하는 잘못해가지고 왜 아내분을 나쁜 사람 만들고 그걸 받아 쓰는 시부모님을 모렴치한 사람으로 만드냐고요. 이런 중재 노력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남편분들한테 아직까지 아내분들이 최저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부모한테 100을 하면 우리 돈 문제가 아니라 그 에너지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100을 쏟아보면 우리 친정부모님한테 30에서 50만 쏟아보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근데 차마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지. 오히려 말을 당당하게 하면 좋을 텐데 말을 못하는 거지. 왜냐? 나 하나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쓸쓸해요. 대부분 왜 딸을 낳으셔가지고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남편분들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처갓집에 조금만 배려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내분이 밝아지고 행복해지죠. 아내분이 밝아지고 행복해지면 내 자식들이 행복해요. 더불어 나도 행복하고.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면 한 번만 해보세요.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 부모님한테 배려하고 싶으면 처갓집에 먼저 배려하시면 아내분의 마음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부모님들이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게 돈 문제. 그 나머지 이제 뭐 관계 갈등에 대해서는 이제 생략을 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남편분들의 이제 사고를 고쳐야 되게, 남편분이 아니고 저희 가족 같은 경우 저의 사고를 고쳐야 되는 게, 일단 상대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번 분들이 사고를 고쳐야 되는 게, 항상 오셔서 하는 말이 그래요. 제가 사는 아파트 재산이 하나 이건데요. 우리 아내는요, 남편은요, 1원도 거기에 기여한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재산분을 해줄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기여한 게 없어요. 기여한 게 없어요.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부부의 기여가
돈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닙니다. 이혼할 때, 재산의 기여도를 따질 때는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결혼 연차가 몇 년인가를 가지고 따져서 보통 2년 차, 3년 차를 넘으면 전부 재산 분할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입이 뭐 남편이 한 달에 500 벌고 아내가 200 번다고 5대2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출산을 했을 경우 기여도가 또 높아지고 그냥 이도저도 다 생략하고 10년만 넘으면 그냥 5대5 누가 가져왔든 5대5로 이제 시작을 해요. 거기서 약간 가감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여도는 결혼 연차에 따라 따지지 절대 얼마를 벌어왔느냐 갖고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분들이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지 매번 오셔갖고 기여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기여도가 없어요. 해올 때 혼수도 안 해갖고 왔어요. 내가 살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빈몸으로 왔어요. 뭐 아이를 낳았을 때도 우리 엄마가 얼마 줬어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왜 절대적인 기여도가 인정됐냐면 남편분하고 결혼 안 했으면요.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 나름대로 경제활동하면서 살았어요. 대부분 아내분들이 직장을 놓게 되는 경우가 언제예요? 결혼할 때. 요즘 물론 드물죠. 두 번째 언제예요? 아기 낳았을 때. 아기 낳았을 때 애 봐줄 사람 마땅히 없고 그 애 떼어놓고 출근할 때 울고불고 할 때. 근데 TV에서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 학대한다는 거 볼 때 아휴, 내가 이거 벌어서 아이를 힘들게 하느니 그냥 내가 집에서 애 보지 뭐. 대부분이 출산을 하면서 이제 전업주부로 돌아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 이익을 상실하는, 그죠? 취업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걸 상실한 그 기회비용. 두 번째, 이혼하고 난 다음에 경단녀라고 그러죠.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재취업 가능한가요? 어렵죠. 파트타임으로 일해야 한 달에 150만 원 벌이 힘듭니다. 그럼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난 다음에 부양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여도를 10년 정도 살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가장 모욕스럽고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네가 한 게 뭐 있어? 네가 얼마 벌어왔는데 너 나가서 돈 벌어봐. 이런 얘기. 나 돈 버는 건 쉬운 줄 알아? 어디가 네가 100만 원만 벌어봐라.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정말 모욕스럽답니다. 힘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남편분 만나지 않았으면 더 훨씬 잘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해서 아내분들의 자존감을 꺾지 마세요. 왜냐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엄마의 자존감을 꺾어놓으면 어떡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얼마 전 이혼 소송을 담당하면서 안타까웠던 사안이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빚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한 거가 있었어요. 얼마 안 됩니다. 700만 원. 물론 이제 제 사고방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재판부도 그렇고 조정위원도 그 돈 부부가 노력하면 얼마 걸리지 않아 회복할 수 있는 돈이다. 이거 가지고 이혼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설득을 했지만 전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뢰할 수가 없다 아내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못하겠다. 이혼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빚이 있는 거, 대출이 있는 걸 용서하지 않아요. 특히 결혼 전에 몰래 있었던 거. 이런 그러니까 결혼 전에 혼수를 할부로 사왔다라든가 빚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대 배우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혼한 이에 모을 돈을 까먹었다 너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걸 용서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정이 줄어드는 것보다 돈이 줄어드는 거에 예민한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이 몰래 발생하는 빚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특히 아내분 쪽에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남편이 무능해 하루마다 실패 그래서 빚만 잔뜩 늘어났어 그러니까 재산 분할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요 남편분이 그 사업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건 누가 써요? 같이 써야지 했어 내가. 아니 그러니까 돈을 벌면 같이 쓰고 빚을 지면 혼자 갚아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재판에서도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무능한 것이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아요. 무능한데 노력하지 않는 게 이혼 사유지 무능한 건 이혼 사유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럼 신의주 능력이 그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배우자를 이렇게 타박하고 모든 책임을 그 배우자한테 전가하는 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을 준비한 거는 가사분담 갈등. 제가 볼 때 가사분담 전쟁이죠, 전쟁. 그다음에 양육 갈등. 그다음에 생활비와 빚.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무리를 제가 하면서 하루 종일 이혼 상담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느끼는 점, 요즘 왜 이렇게 이혼율이 높아질까? 물론 숫자적으로는 줄었다지만 결혼한 비율이라든가 인구가 줄은 거 대비 이혼율은 이렇게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혼율이 높고 적극적으로 자꾸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고 나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권리의식이 대단히 높아졌어요. 네, 이 부부들이, 특히 이제 아내분들이 법도 그걸 뒷받침하고 있고 사회적인 배려도 그렇고 권리의식이 굉장히 높아진 반면 오히려 아내분들이 본인의 의무에 대해서 소홀하고 있지 않나.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남자분 쪽을 먼저 생각하면 아내분의 결혼 조건으로 1위가 뭐 직업이 있을 것이랍니다. 경제활동, 소득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거를 남자분들이 바라면서 가사 분담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어폐가 있죠. 남자분들의 이렇게 아내분의 경제 활동을 원하면서 가사 분담을 하지 않는 의무 혜택이죠. 그죠? 이런 부분이 갈등이 있고 아내분들 같은 경우 갈등으로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친정을 더 존중하고 또 친정을 더 방문하려고 하는 반면 시가 방문을 잘 안 가려고 하고 시가 경조사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죠? 차라리 똑같이 하면 되는데 친정은 저 같아도 한 10번 가고 시댁은 한 3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합의가 되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너무 당연시하고 아내분들이 그런 거에 미안함이 없으면 갈등이 꼭 생깁니다. 왜냐하면 남자분들한테 네 부모 버려라 그 얘기는 살지 마는 일이랑 똑같아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아내분들도 부모와의 관계, 혈육과의 관계가 세월이 갈수록 더 진해집니다. 얇아지는 게 아니고. 근데 시가 방문을 이제 그렇게 거부하고 소홀히 하니까 이제 이혼하겠다고 또는 이혼 소장을 받고 아드님하고 이제 시어머니가 같이 오시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와서 갚아준 적 없다. 두 번째가 그거예요. 오기만 하면 입을 쭉 내밀고 화난 사람처럼 차라리 오질 말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좀 이번에 가면 좀 웃으면 안 돼? 그러면 내가 기생이야? 이렇게 대받지 차고 굉장히 불편한 존재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내가 원하는 만큼 의무도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 거고 남편이나 아내가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굉장히 배려해요. 모든 거를 양보하고 그거는 내가 당신한테 바라는 게 있어. 이런 걸 기대해라는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려 많은 배우자와 살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 배우자는 반드시 그 아내분, 남편분에게도 똑같은 배려를 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좀 더 원만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끝이 없죠. 하지만 이혼하고 나서 재혼을 한다라든가 또는 이혼하고 혼자 사시면 배우자랑 사는 것보다 조금 덜 행복합니다. 덜 행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건 현재의 혼인관계를 원만히 유지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강연 끝나고 거봐 신은숙 변호사도 이런 거 조심하래잖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서 남편도 아내도 나한테 이런 걸 바랬겠구나.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